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며느리 돈 다 가져오자. 결혼식을 사흘 앞둔 그날 오후 저는 5억짜리 계약서를 손에 쥐고 예비 남편의 자취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어록 너머에서 새어나온 한마디에 저는 천천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도어록 번호를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당장 파혼해. 위약금은 내가 다 물어. 새파랗게 질린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를 뒤로하고 돌아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이 파혼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줄 그날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지윤, 올해 32입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겸 개발자죠. 회사에 매여 살기 싫어서 이른 나이에 독립한 뒤로 큰 기업들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평소 제 성격은 둥글둥글한 편이라 웬만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가 농담 삼아 무례한 말을 던져도 그저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누군가 제 안의 선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마음에서 사람을 지우면 뒤도 돌아보지 않는 차가움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가까운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고 외동딸인 저에게 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라고 기죽지 말고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관이 되었고 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박민우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모임에서 한 후배가 자기 회사 동기라며 데리고 나온 자리였죠. 그 무렵 저는 한 대기업의 차세대 시스템 프로젝트 마감에 쫓겨 한 달 가까이 집에도 못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얼굴은 푸석했고 눈밑은 거뭇거뭇했죠. 모임 자리에 앉자마자 졸음이 쏟아질 만큼 지쳐있던 저에게 박민우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지윤 씨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술 말고 이거 먼저 드세요. 그 한마디가 어찌나 다정하게 들렸는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민우는 야근하는 저를 데리러 회사 앞까지 오곤 했고 죽 한 그릇이라도 사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모든 행동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박민우가 무릎을 꿇으며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결혼식을 사흘 앞둔 그날 오후 저는 한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강남의 한 빌딩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막 도장을 찍고 나온 계약서 금액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차세대 솔루션 구축 사업을 프리랜서인 제가 단독으로 수주한 거였죠. 심장이 둥둥 울리는 게 발끝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길거리에 멈춰서서 부모님께 전화부터 걸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도장 찍었어. 5억? 무려 5억짜리 계약 통과됐어.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 장하다 장해. 사흘 뒤가 시집가는 날인데 이게 웬 격경사라니. 당장 민우 서방한테 알렸고? 아니, 지금 민우 씨 오피스텔로 가는 길이야. 문짠 열고 서프라이즈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근처 호텔 베이커리에서 박민우가 좋아하는 치즈케이크를 한 통 샀습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박민우의 자취 오피스텔은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도어록 번호를 누르려다가 문득 장난기가 동했습니다.
초인종도 안 누르고 들이닥쳐서 케이크를 들이밀면 박민우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모습이 보고 싶어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도어록에 손을 대려는 순간 안쪽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민우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죠. 민우야,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결혼식장 들어가자마자 그 기집애 통장부터 내가 싹 다 뺏어와야 돼. 알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도어록 위에서 멈춰섰죠. 이어서 박민우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엄마도 참. 걱정 마. 결혼하면 지훈이 돈은 다 내 명의로 바꿀 거니까. 걔가 회사 안 다니고 혼자 일하니까 달마다 버는 돈이 들쭉날쭉하거든. 내가 싹 다 모아서 깔끔하게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 감지덕지하면서 통장 내놓을 걸? 당연하지. 그리고 너 신혼집 들어가면 이 어미 모시고 살 거지? 나 버리면 천벌 받는다. 아이고, 내가 엄마를 왜 버려. 지훈이 돈으로 엄마 용돈 달마다 두둑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 걔가 돈을 오죽 잘 벌어? 우리 둘이 걔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살자고, 엄마. 저는 케이크 상자를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귓속이 윙하고 울렸죠. 숨이 멎은 듯 3초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죠. 지난 3년 동안 박민우가 데이트 끝자락마다 지갑을 뒤적이며 어색하게 웃던 얼굴, 제 통장 잔고를 슬쩍 묻던 그 말투,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줄을 맞춰 서더군요. 저는 도어록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삐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있던 박민우와 예비 시어머니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죠. 어지 지훈아, 내가 지금 여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저는 케이크 상자를 신발장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픽 하고 짧게 웃었죠. 왜 내가 오면 안 될 때라도 왔어? 문 밖에서 아주 잘 들었어. 모자가 쌍으로 신이 나셨네. 박민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오해한 거야. 그냥 엄마랑 농담 좀 한 거야. 농담. 농담. 저는 박민우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농담치고는 아주 구체적이던데? 내 통장 뺏어서 네 명의로 돌리고 엄마 용돈 내 돈으로 챙겨주고 평생 내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내 돈이 니들 쌈짓돈이니? 예비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지훈아. 너 지금 어른 앞에서 눈을 그렇게 똑바로 뜨고 무슨 말버릇이니? 어른들끼리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어디서 발끈하고 대들기를. 발끈. 저는 이번에는 그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발끈할 일이 뭔지 아세요? 사흘 뒤에 나랑 결혼할 놈이 내 돈 뺏어서 지 엄마 호강시킬 궁리나 하고 자빠졌는데 제가 그럼 여기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까요? 저 바보 천치 아닙니다. 박민우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진정해. 일단 앉아봐. 우리 차분하게 말로 풀자. 응? 저는 박민우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손끝 하나 닿는 것도 소름이 끼쳤죠. 내 몸에 더러운 손 대지 마. 소름 돋으니까. 너랑 나 당장 파혼해. 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파혼? 야, 이지훈. 너 미쳤어? 그래, 당장 파혼하자고. 위약금은 내가 다 토해내. 식장, 스튜디오, 드레스, 화장, 청첩장 찍은 돈까지 단돈 10원짜리 하나
빼놓지 말고 내가 다 물어내라고. 예비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흘 뒤가 결혼식인데 파혼이라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넌 부끄러움도 모르니? 부끄러운 줄은 아시나 보네요. 어머님,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하는 남의 집 딸 돈 뜯어먹으려 한 게 진짜 부끄러운 짓이고요. 저는 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동네 창피한 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제가 진짜 무서운 건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평생 피 빨아먹히며 사는 거예요. 박민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자꾸 돈 얘기를 꺼내니까 나도 모르게 장단 맞춰준 거라니까. 내 진심 아니야. 제발. 저는 박민우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안 한 얘기가 있는데. 뭔데? 나는 한 번 정 떨어지면 그 인간은 두 번 다시 사람 취급도 안 해. 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나한테 길바닥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야.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였죠. 결혼식장에는 내가 혼자 가서 하객들한테 파혼했다고 엎드려 절이나 해. 위약금 청구서는 내일 변호사 시켜서 퀵으로 보낼 테니까 딱 기다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비로소 가늘게 떨렸습니다. 신발장 위에 두고 온 치즈케이크가 머릿속에 잠깐 떠올랐지만 다시 가지러 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 노을이 결혼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아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붉은 빛이 꼭 누가 피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이상하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 목록에서 박민우의 이름을 차단해버렸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박민우 채권 채무 정리. 3년 동안 박민우에게 빌려준 돈 대신 내준 카드값, 함께 다닌 여행에서 제가 결제한 금액까지 날짜별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적다 보니 손가락이 떨려서 자판을 두세 번씩 잘못 누르기도 했습니다. 도합 얼마인지 합계가 찍힌 칸을 보고 저는 헛웃음을 흘렸죠. 이걸 받아낼 생각도 안 하고 살았네.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옆에 메신저 대화 캡처본과 송금 내역을 한 폴더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한 그릇이 김을 모락모락 올리고 있었죠. 간밤에 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전화로 알린 터라 식탁 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만 반복하셨습니다. 지훈아. 응, 아빠. 내가 결정한 거지. 내가 결정한 거야. 아버지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그런 집안에 보낼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는 지금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 어머니도 제 손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위약금이고 뭐고 다 받아내. 우리 딸한테 그딴 짓 한 놈한테 한 푼도 깎아주지 마.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훈 나오라 그래. 이지훈. 박민우의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박민우의 모친이라고 불러야 할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걸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내가 나갈게. 대문을 열자 박민우와 그 모친이 떡하니 서 있었죠. 박민우의 모친이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질부터 했습니다. 너 인연 어디서 사기를 쳐? 사흘 남겨놓고 결혼 없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기친 사람은 따로 있죠. 저는 팔짱을 끼고 대문 안쪽에 그대로 섰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에요. 들어오실 일은 없으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용건은 무슨 용건? 위약금 토해내라 그 말 하러 왔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번 픽 웃었습니다. 위약금을 제가요. 그래, 내가 멋대로 엎었으니까 내가 물어내야지. 박민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지훈아, 어머니가 흥분하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그리고 우리 진짜 그런 뜻으로 한 얘기 아니야. 너 한 번만 더 차분히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박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민우, 너 어제 내 입으로 한 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해놨어. 박민우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박민우의 모친이 옆에서 눈을 부라렸죠. 녹음? 어디서 사람을 도청해? 그거 불법이야, 불법.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무슨 도청이에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자가 기가 새서 결혼을 엎었다. 그 말 동네방네 퍼뜨리고 다니시는 거 다 듣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나오면 그 녹음 파일째로 변호사 사무실에 넘길 거예요. 알아서 입 조심하세요. 박민우의 모친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침을 튀겼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어른한테. 어른답게 행동하셔야 어른 대접을 받죠. 저는 대문을 닫으려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위약금 청구서 오늘 오후에 등기로 보내드릴 거예요. 받으시면 영수증 잘 챙겨두시고요. 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뒤돌아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꼭 잡아주셨죠. 잘했다, 우리 딸. 잘했어. 그날 저녁부터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 회사 다니던 시절 인연들, 심지어 거의 연락 없던 친척까지. 다들 처음에는 결혼 잘 치르냐고 묻는 척하다가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훈아, 너 진짜 박민우 돈 때문에 엎었어? 민우가 그러는데 내가 갑자기 돈 더 내놓으라고 했다며. 너 그렇게 사람이었어?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엎어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까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정말이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린 것 같은 기분이 그때 처음으로 뭔지 알았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수진이가 늦은 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훈아, 너 괜찮아? 민우가 우리 단톡방에 글 올렸어. 내가 갑자기 본인 명의 아파트 사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니까 엎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말해. 내가 지금 너한테 음성 파일 하나 보낼게. 들어보고 판단해. 보내. 저는 어제 녹음한 파일을 수진이에게 전송했습니다. 5분 뒤 수진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놈이야. 내가 단톡방에 다 풀어버릴까? 아니, 그건 하지 마. 왜? 내 손으로 정리할 거야. 감정적으로 풀면 내가 지는 거야.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수진아,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말해.
내가 본 거, 들은 거, 나중에 필요할 때 그대로 말해줄 수 있어. 100번도 해줄게. 그러니까 너 무너지지 마,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차가운 마룻장 위로 또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 따낸 5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착수 일정이 코앞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발주사와 첫 공식 회의가 잡혀 있었죠. 업무용 메일함을 여는데 새 메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발주사 본부장 강태호. 제목은 킥오프 미팅 일정 안내. 저는 그 메일을 열면서 옆에 놓인 위약금 청구 서류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오른쪽에는 일, 왼쪽에는 진흙탕. 저는 둘 다 끝까지 끌고 갈 작정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을 봉투에 넣어 단단히 풀로 봉했습니다. 박민우의 회사 주소가 적힌 봉투 위에 우표를 붙이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킥오프 미팅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회색 정장 재킷을 매만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지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밑이 어두웠지만 컨실러로 정성껏 가렸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는 단순한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5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야말로 첫 단추 같은 자리였죠. 발주사 본사가 있는 빌딩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노트북 가방끈을 한 번 더 고쳐 잡았습니다. 20층 회의실에서 강태호 본부장과 실무진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한 34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지윤 대표님이시죠? 강태호입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앉으시죠.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의는 정확히 정시에 시작됐죠. 저는 노트북을 펴고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먼저 전체 시스템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민우였습니다. 와이셔츠 단추가 2개나 풀린 채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콱 막혔습니다. 이지윤,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강태호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민우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죠. 박민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하냐고. 너야말로 뭐 하는 거야? 결혼 사기친 주제에 어디서 사업을 해? 박민우가 회의 테이블에 손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본부장님이시죠? 이 여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결혼 사흘 앞두고 위약금 떠넘기고 도망친 여자예요. 사람 인생을 망친 사기꾼이라고요. 저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걸 느꼈습니다. 5억 원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환상이 눈앞에 보였죠. 입술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건 완전히 사적인.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태호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인터폰을 들어 짧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보안팀 20층 대회의실로 즉시 와주세요. 박민우가 강태호를 향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여기 회의실입니다. 강태호가 박민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목소리에 실린 무게가
회의실 공기를 단번에 가라앉혔습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정식 절차를 밟아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지금 이 시간 사용료가 분 단위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본인이 누구의 어떤 자격으로 우리 회사 회의실에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곧 보안 요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우가 발버둥 치며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저를 향해 침을 튀겼죠. 이지훈, 너 두고 봐. 내가 너 인생 가만 안 둬.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고 버텼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 사생활 때문에 회의를 망쳤습니다. 강태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지훈 대표님, 네. 앞으로 저런 일로 우리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잡읍시다. 그때까지 사적인 정리는 끝내주십시오. 강태호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내치는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죠.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지훈,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저는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모조리 펼쳐 보였습니다. 녹음 파일, 메신저 캡처, 단톡방에 박민우가 올린 글, 그리고 오늘 회의실 난동까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2가지로 정식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변호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깔끔하네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곧장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우가 모친과 함께 출석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도 참고인 자격으로 같은 시간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복도에서 박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박민우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꺾으려 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고소만 취하해줘. 비켜. 지훈아, 나 이거 회사에서 알면 진짜 잘려.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라고. 박민우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손깍지를 끼고 다녔던 손이었죠. 지금은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민우의 모친이 옆에서 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기로 한 남자를 이렇게 짓밟냐? 너 같은 년은 천벌 받는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더러우니까. 네, 안 부를게요. 그리고 방금 그 말 옆에 형사님 다 듣고 계신 거 보이시죠? 박민우의 모친이 그제야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박민우의 손을 발끝으로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박민우, 합의 안 해. 끝까지 갈 거야. 박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더 내 이름 부르면 너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넣을 거야.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자 어느새 밖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켰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갑자기 힘이 빠졌습니다. 참고 있던 무언가가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3년 동안 사람을 잘못 본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등 돌릴 때 느꼈던 그 외로움이 차 안에서 비로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저는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강태호 본부장이 보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회의 일정 변동 없습니다. 그때 봅시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이 오늘 하루 동안 받은 그 어떤 위로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동을 다시 잡고 천천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에 며칠 구멍이 생긴 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밤을 새우더라도 메꿔야 할 구멍이었죠. 저는 그날 밤부터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따로 마련해둔 작업실 한쪽 구석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라면, 박스를 책상 옆에 쌓아두었죠. 박민우 사건으로 사흘이나 일정이 밀린 상태였습니다. 그 사흘을 메우려면 일주일은 잠을 줄여야 했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시스템 전체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그려나갔습니다. 모듈 사이를 잇는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혔다가 풀렸다 반복했죠. 어느 부분에서 자꾸만 막혔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 하나가 아무리 다시 그려봐도 깔끔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리가 멍해서 잠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도 없었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 강태호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문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강태호는 양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식사는 했습니까? 아직요. 역시. 강태호가 비닐봉지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밥과 따뜻한 우거지국이 담겨 있었죠. 드시면서 얘기합시다. 저는 김밥 한 줄을 입에 물고 강태호에게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막혀요.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대에 시스템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요. 강태호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강태호가 보드 마커를 들고 한쪽 구석에 작은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우회시키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 선을 보고 잠시 멍했습니다. 3일 동안 끙끙 앓던 매듭이 그 한 줄의 선으로 풀려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옛날에 비슷한 시스템을 다뤄봤습니다. 그때 한참 헤맸던 부분이라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시죠? 저 지금 본부장님이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강태호가 잠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지윤 대표? 네. 우리 회사 임원들 중에 이번 프로젝트 책임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멎었습니다. 왜요? 박민우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 영업본부에까지 전화를 돌렸더군요. 이지윤이라는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식으로요. 죄송합니다. 왜 죄송합니까? 이 대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강태호가 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임원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지윤 대표 자르겠다는 사람 있으면 나부터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보다 이 시스템을 잘 짤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일을 맡기라고요. 저는 김밥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강태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우거지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동정심으로 한 말 아닙니다. 저는 일에 동정심을 섞지 않습니다. 알아요. 제가 본 자료 중에
이 대표가 짠 설계가 가장 깔끔했습니다. 단지 그 이유 하나로 막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는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했죠. 감사합니다. 감사는 됐고 일이나 합시다. 시간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태호는 거의 매일 밤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어떤 날은 도시락을 들고 어떤 날은 빈손으로 와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다 가곤 했죠. 저와 강태호는 일주일 만에 시스템 전체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일정도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1차 시제품 시연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발주사 임원들 앞에서 시연을 마치자 회의실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결과물 누가 만들었는지 다들 보셨죠? 앞으로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지훈 대표에 대해 한마디라도 다시 꺼내는 사람 있으면 제 책상 앞으로 오세요. 임원들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릴 뻔했지만 꼿꼿이 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주 경찰서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명예훼손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박민우가 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이었죠. 회사에서 박민우의 사실관계 조사가 시작되자 그제야 제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동안 소식 없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그때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사과들을 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끝까지 제 편을 들어준 수진이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 저녁을 한번 샀습니다. 시연이 끝난 그날 밤, 저와 강태호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이를 빌미로 만난 자리가 아니라 그저 술 한잔하자고 강태호가 먼저 권한 자리였죠. 오뎅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 네. 이 대표라고 부르는 거 오늘만큼은 좀 빼도 됩니까? 저는 잠시 강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편하실 대로 하세요. 강태호가 소주잔을 들어 제 잔에 부딪혔습니다. 지훈 씨, 네. 한 달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힘없어요. 그냥 무너지면 진짜로 끝일 것 같아서 안 무너지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힘입니다. 저는 잠시 잔을 들여다봤습니다. 포장마차의 노란 백열등이 잔 안에서 일렁였습니다. 본부장님, 네. 한 가지 여쭤봐도 돼요. 하세요. 왜 저한테 잘해주세요? 강태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잘해주는 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지훈 씨가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면 다고 아니면 아닌 거고. 답은 시간이 알려주겠죠.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박민우 옆에 있으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종류의 말이 한 달 만난 강태호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왔습니다. 저는 소주를 한 모금 삼키며 처음으로 박민우라는 이름을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보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잘 지워졌습니다. 강태호가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에게 떡볶이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강태호의 옆얼굴이 백열등 아래에서 평범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지훈 씨, 네. 오늘 들어가서 푹 자요. 내일도 일 많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이제 라면 박스 그만 쌓아두고 사람답게 좀 드시면서 하세요. 저는 픽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진심으로 웃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강태호도 옆에서 따라 웃었죠.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두 사람 사이로 잠깐 흘렀습니다. 저는 그 김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5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최종 런칭일은 그의 가을 한가운데였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 5시쯤 잠깐 의자에 엎드려 눈을 붙였습니다. 7시에 알람이 울리자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화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니터에 뜬 초록불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을 매달려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고 1년 만에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강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씨, 잘 떴어. 떴어. 강태호의 목소리가 평소답지 않게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발주사에서 런칭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호텔 연회장 입구에 들어서자 강태호가 저를 가장 먼저 맞아주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강태호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왔죠. 왔어. 늦었지. 딱 맞춰 왔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두운 남색 드레스를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리고 평소엔 잘 안 하던 귀걸이까지 했습니다. 강태호가 잠깐 저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더니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보기 좋네. 뭐 그런 말을 그렇게 무덤덤하게 해. 진심이라서. 저는 픽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연회장 중앙에 자리한 단상 위로 강태호가 올라갔습니다. 임원들과 협력사 사람들 100여 명이 잔을 들고 강태호를 바라봤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분만큼은 따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태호가 손을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부터 마지막 한 줄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이지훈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 옆까지 걸어갔습니다. 강태호가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지훈 대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습니다. 일하는 동안 외부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일을 놓지 않은 분입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죠. 울면 안 된다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런칭이 끝나고 보름 만에 저는 작은 사무실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프리랜서 한 명으로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저는 정식으로 법인을 등록하고 회사 이름을 짓는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평범한 이름으로 정했죠. 지훈 솔루션. 간판이 사무실 입구에 걸리던 날 부모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어머니가 간판을 올려다보시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딸 진짜 사장님 됐다. 엄마, 아직 사장님 소리 듣기 부끄러워.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내 이름 석자 박힌 회사잖아. 아버지는 옆에서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간판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이 결혼식 사진을 보던 그날의 눈보다 훨씬 더 빛났습니다. 강태호는 회사 등록 다음 날 제 사무실로 정식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1호 손님, 진심이야. 농담하러 왔으면 시간 아깝지. 도장 찍자. 강태호의 회사가 제 회사의 첫 번째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5억 원짜리는 아니지만 새로운 부속 시스템을 맡기는 계약이었죠. 저는 도장을 찍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태호야. 강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빼고 강태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강태호가 도장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저녁에 강태호는 저를 한강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강바람이 차게 불어오는 가을밤이었죠. 강태호가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훈아. 응. 나 너한테 정식으로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나랑 만나자. 저는 잠깐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짜 단도직입이네. 빙빙 돌리면 너 도망갈까봐. 내가 왜 도망가?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연인이 되고 나서 첫 주말에 저는 강태호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나란히 장을 보고 강태호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강태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옆에서 양파를 썰었습니다. 태호야, 양파 그렇게 썰면 손가락 잘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이리 와봐. 저는 강태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살짝 얹어 칼질을 가르쳤습니다. 강태호가 멋쩍게 웃었죠. 지훈아. 응. 이런 시간 평생 처음이야. 뭐가? 누구랑 같이 시장 보고 같이 밥 해 먹고 이런 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박민우와 3년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식의 평범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는 늘 무언가를 지불해야 했고 늘 무언가를 줘야 했죠. 강태호와 있는 지금은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모님께 강태호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차린 저녁상 앞에서 강태호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두세 번이나 음식을 더 권하셨고 아버지는 약주를 따라주시며 강태호의 잔을 부딪히셨습니다. 밥을 다 먹고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훈 씨,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시며 작게 속삭이셨죠. 지훈아, 이번엔 진짜다. 저는 어머니 어깨에 고개를 잠깐 기댔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 같은 주에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너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박민우 말이야. 결국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받았대. 그것도 모자라서 주식인지 코인인지에 손댔다가 빚을 산더미로 졌다더라. 저는 잠시 수화기를 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다거나 시원하다는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누군가 미끄러져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었죠. 그래. 그래. 응, 그래. 됐어. 저는 그렇게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지운 사람의 소식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을이 깊어진 어느 토요일 저녁 강태호가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강태호가 식사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자리로 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태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아. 응. 나랑 결혼하자. 저는 강태호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박민우가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강태호 앞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천천히 한 글자씩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할게. 진짜야. 진짜야. 2번 묻지 마. 강태호가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강태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한숨을 끝까지 내쉬었습니다. 사흘 전에 그 파혼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청혼을 받은 다음 주부터 저는 결혼식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식장 하나 정도면 된다고 강태호와 마음을 맞췄죠. 화려한 드레스도 거창한 청첩장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모시고 조용히 식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한복가게에 들렀다 돌아오던 길에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강태호와 함께 본 신혼집 도면이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게 너무 잘 흘러갔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매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가구 위치를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태호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죠. 태호야, 나 지금 막 거실에 소파 어디 놓을지 고르고. 지훈아. 강태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숨이 약간 거칠고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방금 압수수색 들어왔어. 뭐? 기술 유출 혐의래. 경쟁사 쪽에서 우리가 자기네 핵심 기술 빼냈다고 신고했다고.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그게 무슨... 지훈아, 침착하게 들어. 강태호가 한 박자 숨을 골랐습니다. 유출 경로로 지목된 게 내가 우리한테 깔아준 시스템 백도어야.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귓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혼하던 그날 박민훈의 현관 앞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태호야,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만든 시스템에 백도어 같은 거 없어. 절대 없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수사관들 말로는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이 있대. 그 통로가 내가 짠 모듈을 거쳐갔다는 거야. 잠깐만. 저는 노트북을 열어 떨리는 손으로 로그 기록부터 띄웠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태호야, 나 지금 바로 갈게. 회사로 갈게. 오지 마. 왜? 기자들이 입구에 깔렸어. 너 얼굴 한 번이라도 찍히면 너희 회사까지 같이 무너져.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 들어가 있어. 내가 정리되는 대로 연락할게. 태호야. 응.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해. 그러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뉴스에 강태호의 회사 이름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망 기업 기술 유출 의혹, 대표이사 배임 혐의 조사 착수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메인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떤 기사 한쪽 구석에는 익명으로 처리된 여성 외주 개발자 어시라는 표현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회사 메일함이 폭주했습니다. 계약을 보류하겠다는 메일,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통보, 그리고 정체불명의 협박성 메시지까지. 이제 막 자리잡기 시작한 지훈 솔루션이 단 하루 만에 절벽 끝으로 밀려나는 게 눈앞에서 보였습니다. 직원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는 회의실에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일주일 안에 진상 다 밝힐 거예요. 단 한 명도 책임지게 하지 않을게요. 직원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강태호의 회사 앞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기자들이 빠진 자정 무렵이었죠. 주차장 한쪽 구석에 차를 세워두고
강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내려와줘. 잠시 후 강태호가 어두운 표정으로 차로 내려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앉은 강태호의 얼굴이 한 달은 늙어 보였습니다. 태호야. 응. 나 너랑 잠깐만 떨어져 있을게. 강태호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옆에 있으면 너 더 시끄러워질 거야. 회사 직원들도 너 더 의심할 거고. 이지훈. 강태호가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진짜 화낸다. 태호야. 내가 너 의심해? 안 해. 회사 직원들 의심해도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너 도망갈 생각하지 마. 그건 나한테 2배로 상처야. 저는 그 말에 결국 운전대에 머리를 박고 흐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사무실에 다시 들렀습니다. 이번엔 결혼식 준비 서류가 아니라 시스템 백업 디스크를 꺼내기 위해서였죠. 강태호의 회사에 깔린 시스템의 초기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저는 모든 빌드의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디스크를 쌓아두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저를 비추고 있었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시스템 접속 기록을 한 줄 한 줄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때 한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절대 거치지 않을 빙 둘러 들어온 경로가 한 곳 있었습니다. 그 경로의 첫 들머리는 시스템의 가장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지금은 폐기된 1년 전 시범 운영용 모듈이었죠. 저는 그 모듈을 다룬 사람이 누구였는지 곰곰이 떠올려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박민우. 1년 전 박민우가 제 노트북을 빌려 쓰는 척하면서 여자친구 일도 좀 알아둬야지 하며 옆에 앉아있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박민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그 순간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죠. 설마. 혼잣말이 떨려 나왔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제 책상 옆에 앉아서 미래의 흉기를 만들어두고 갔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천천히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휴대전화를 들어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강태호에게 이 사실을 알려봤자 강태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태호가 직접 박민우를 찾아갈까봐 저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 손으로 끝낸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응시했습니다. 지난 1년치 로그가 수만 줄이 넘게 쌓여 있었죠. 저는 커피 한 잔을 새로 내리고 의자에 단단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 5시를 알리는 신호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첫 줄부터 다시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사무실에서 사흘을 꼬박 세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잠시 휴가를 보내고 사무실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잔이 6개나 쌓여 있었죠. 저는 시스템 로그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렬하고 박민우가 제 노트북에 접근했던 그날 밤의 기록을 가장 먼저 뽑아냈습니다. 정상적인 접속 기록 사이에 단 4분짜리 짧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모르고 지나칠 만큼 교묘하게 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 4분 동안
누군가 시범 운영 모듈 안에 작은 우회 통로를 하나 심어두었더군요. 그리고 그 우회 통로의 끝은 외부 어딘가에 알 수 없는 주소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다시 거꾸로 추적해 들어갔죠. 사흘째 밤 화면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우의 명의로 등록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에 마지막으로 접속한 단말기의 위치 기록이 박민우의 자취 오피스텔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죠. 누군가 시스템 안에 코드 몇 줄을 슬쩍 끼워 넣어 두었는데 그 코드를 짜는 방식이 박민우의 평소 습관 그대로였습니다. 세미콜론 뒤에 늘 한 칸씩 띄우는 그 버릇. 박민우와 3년을 만나면서 박민우가 가끔 회사 자료를 제 노트북에서 열어보던 모습을 옆에서 본 저만이 알아챌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노려봤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죠. 저는 모든 자료를 USB 2개에 따로 담았습니다. 하나는 회사 금고에, 하나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으로 갈아입고 사이버 수사대로 곧장 향했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전부 다요. 수사관이 USB를 받아 모니터에 꽂았습니다. 1시간 가까이 자료를 살피던 수사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지훈 씨, 이 정도면 저희가 따로 추적할 게 거의 없네요. 제가 부탁드릴 건 하나예요. 박민우 한 사람만 잡아서 끝낼 일이 아니에요. 박민우 뒤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까지 같이 잡아주세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함정 수사로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수사관들은 제가 넘긴 자료를 토대로 박민우와 접촉했던 브로커를 추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위장한 수사관이 브로커에게 새로운 자료를 사겠다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브로커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는 순간 잠복하던 수사관들이 그 자리에서 브로커를 덮쳤습니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박민우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끝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죠. 강태호 회사의 경쟁사 임원이었습니다. 경쟁사 임원이 브로커를 사주해 박민우에게서 자료를 사들이고 그걸 이용해 강태호 회사에 누명을 씌운 거였죠. 사이버 수사대장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지훈 씨 윗선까지 다 잡혔습니다. 박민우 씨도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지난 한 달 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민우가 공항에서 잡혔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뉴스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강태호의 회사는 압수수색 한 달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주가는 사흘 만에 사건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니 그 위로 한참을 더 올라갔습니다. 업계 잡지에서는 진짜 범인은 결국 외주 개발자가 잡아냈다라는 기사를 크게 실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일을 맡기겠다며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 모든 연락을 차분히 받아 정리했죠. 강태호가 그날 저녁 곧장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강태호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강태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응, 내가 나 구했어. 구하긴 뭘. 진짜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다 잃을 뻔했어. 저는 강태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태호야. 응, 우리 한번 약속하자. 뭘, 어떤 일이 와도 서로 떨어져 있겠다는 소리 다시는 안 하기로. 강태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한 말이거든.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약속하는 거야. 강태호가 저를 한 발 떨어뜨려 놓고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약속할게. 며칠 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지윤아, 너 이 소식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소식인데? 박민우 어머니 합의금 마련한다고 살던 집까지 다 팔았대. 그러고도 모자라서 지금 작은 단칸방으로 쫓겨났대. 저는 잠시 휴대전화를 든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근데 박민우는 이번에 들어간 거 한참 못 나올 것 같던데. 산업기술 빼돌린 거라 형이 꽤 무겁대. 그렇구나.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운 마음도 통쾌한 마음도 아주 작은 동정조차도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수진아,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앞으로는 그 사람들 소식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도 돼. 왜? 이제 정말 끝났거든. 내 안에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가에 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강태호가 다가와 옆에 섰죠.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 진짜로 아무 생각 안 해? 응, 그게 좋아. 다음 날부터 저와 강태호는 미뤄두었던 결혼식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복 가게에 다시 들렀고 식장에 두 번째로 답사를 갔습니다. 어머니가 식장 한가운데 서서 저를 바라보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셨습니다. 지훈아,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여기까지 잘 와줘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강태호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한 군데로 모였습니다. 저는 그 손 위로 시선을 떨구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을 미래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창문 너머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한번 엎어진 결혼식이라고 누가 손가락질할까봐 식을 작게 치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이 다가오자 양가 친지와 친구들까지 모이면서 식장 안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년 전 박민우의 자취방 현관 앞에 서 있던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게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문이 가만히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딸 다 됐어. 엄마 떨려. 떨릴만 하지. 이번에는 진짜 잤니? 식장 입구에 아버지가 팔을 내밀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팔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아빠 왜 떨어? 아빠가 왜 떨겠니? 내가 떠는 거지. 아빠도 떨고 있어. 아버지가 헛기침을 한번 하시고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식장 안쪽 끝에서 강태호가 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강태호가 천천히 미소 지었죠. 3년 전 박민우의 다정한 가면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한 톨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식을 마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솔루션은 직원 30명이 일하는 회사로 자라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회사 앞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사무실로 올라갔죠.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면 저도 똑같이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커진다고 해서 저까지 거창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강태호의 회사도 그 사건 이후로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저와 강태호는 같은 동네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둘이 같이 시장에 다녀와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밥을 지어 먹었죠. 강태호는 여전히 양파 써는 솜씨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태호야, 너는 1년이 지나도 그대로네. 내가 칼질로 먹고 살 거 아니잖아. 핑계 좋다. 저는 강태호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웃었습니다. 가을이 다시 한번 찾아온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강태호와 함께 시내 외출을 나갔다가 지하철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역 앞 횡단보도 한쪽 구석에 한 여자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죠. 머리는 부스스했고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전단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래도 묵묵히 한 장씩 손을 내밀고 있었죠. 저는 그 여자의 옆 얼굴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강태호가 옆에서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훈아, 왜? 아니야.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박민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침을 튀기며 저를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과 지금 횡단보도 옆에서 행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그 얼굴은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운 마음도, 통쾌한 마음도, 측은한 마음조차도요. 정말 그저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한번 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강태호의 팔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가자. 진짜 괜찮아. 응, 진짜. 강태호가 제 손을 한번 꼭 잡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박민우의 어머니는 우리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태호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슬쩍 말을 걸었죠. 지훈아. 응.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저는 강태호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호야. 응. 나 1년 전에 그 결정 안 했으면 어땠을까? 어땠긴. 내가 그날 그 문을 안 열고 그냥 돌아갔으면 지금 어디서 무슨 표정으로 살고 있을까? 강태호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짧게 답했습니다. 안 돌아간 게 다행이지. 맞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일 중에 그게 제일 잘한 일이야.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앉으니 창밖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택시 안에서 봤던 그 노을과 같은 색이었죠. 그때는 그 붉은 빛이 누가 피를 뿌려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를 잘 마무리한 하늘처럼 보였습니다. 강태호가 부엌에서 차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강태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강태호의 어깨가 따뜻했습니다. 태호야. 응.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사람들이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 그러잖아. 그러지. 근데 결혼이 무덤이 되는 건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달린 거더라. 강태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누구냐에 따라 무덤이 되기도 하고 정원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맞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그 현관문 앞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비로소 알게 된 문장이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딸도 아닌 그저 이지훈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정하는 거였죠. 저는 그 문장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곱씹어 봤습니다. 강태호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응. 무슨 생각해? 저는 강태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불빛 아래 강태호의 얼굴이 한결같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강태호를 똑바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다는 생각. 창밖으로 노을이 맞아졌습니다. 거실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와 두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흘 뒤에 다가올 큰일을 앞두고 모든 걸 뒤엎어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죠.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멈춰, 이미 다 정해진 일을 어떻게 되돌려 하는 그 한마디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의 마음을 접곤 합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그 시선 앞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를 남이 정하게 두지 않았죠. 사흘 전에 파혼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건 식장이 취소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지훈이 끝까지 자기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이라는 자리 이전에 자기 이름 석자를 지켜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선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께 작은 용기 한 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